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에 이어 금융주가 큰 폭으로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우는 3포인트 오른 1,567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 또한 상승세로 끝났습니다. 그리스 사태 해소 기대감과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은행, 에너지, 원자재 수요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한편 유가는 배럴당 82달러 선으로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며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4월 인도분 WTI는 0.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G20 가운데 5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MF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5%까지 도달해 성장률이 G20 중 4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린나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상승세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우의 상승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0.03% 단 3포인트만 올라서 1,567을 기록했습니다. 다우보다도 S&P 500, S&P 500보다도 나스닥의 상승률이 더 컸는데 말이죠. 금융주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양정금증권의 장형철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폭이지만 오른 것 같은데요.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간략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례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그 향후 그 장기적인 전망 자체가 좀 좋게 나오면서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 때문에 좀 이렇게 금융주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이면에는 일단은 그리스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그 EU 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시장에서 좀 약간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지표도 또 발표됐는데요. 일단 도매 재고가 예상 밖으로 감소하면서 일단 향후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또 어제 반면에 좀 어제 그 대표적인 시장 약세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뉴욕 루비니 교수가 일단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 다시 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좀 있다라고 말했던 발언이 나타났는데요. 뭐 이런 부분은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약간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좀 강했던데 일단은 뭐 EU 집행위원장의 그리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말이 아마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심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례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강세가 일단 상승 마감을 일으켰던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금융주 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다우의 현 위치가 말이죠. 1,567포인트 정도인데요. 1,400선을 넘기냐 마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위기의 그 저점을 맞은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해서 또 의미가 있었는데 말이죠. 소폭이나마 올랐는데 차트를 간단히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우지 차트 좀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예전에 그 금융위기 이후부터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계속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 경기 지표라든지 특히 유럽에 대한 그리스에 대한 재정 위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큰 폭으로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전 고점인 1,700선 정도를 지금 이제 다시 뚫으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서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에 좀 탄탄하게 좀 많이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 많이 보였고요. 그 이면에는 가장 크게 일단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게 고용보고서였습니다.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발표됐을 때부터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나마 좀 이렇게 감소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아줬던 게 아무래도 그 다른 경제 지표가 다른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많이 발휘해줬던 게 아마 고용보고서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은 재정위기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그런 국면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더 투자 심리가 좀 많이 회복하고 있던 그런 모습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예전에 강세를 나타냈던 금융주라든지 그런 이제 전통주들이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또 나타내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다우지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뭐 61선이라든지 그런 선을 다 뚫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그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5일선까지 많이 뚫고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추세적으로도 상승 흐름은 계속 이렇게 지켜질 것이라고 일단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반면 일단 경제 지표라든지 다른 그런 지표라든지 그 다른 뭐 실적 개선 그런 부분이 나타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다시 한번 더 전고점을 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한데요.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3월달 진짜 시즌이 경제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그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그 실적 전망이라든지 그런 리포트가 굉장히 좀 많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더 전고점을 좀 뚫으면서 시장을 좀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애널리스트 중에서 리처드 보베라는 분은 이 은행 업종에 대한 애널리스트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는 분인데 말이죠. 이 리처드 보베가 은행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밝게 한 것이 간밤에 은행주를 강세로 이끈 요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M&A 얘기도 계속해서
물가를 좀 밀어 올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일단 최근에 금융 위기 때문에 가장 두드러지게 좀 이렇게 성장했던 어떻게 보면 은행 중에 하나인데요. 영국의 바클레이즈가 일단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성장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또 M&A를 통해 가지고 다시 또 몸집을 좀 많이 키우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이제 미국의 지방은행들, 코메리카부터 시작해서 지방은행들에 대한 M&A 이슈가 나타나면서 일단 관련됐던 주가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좀 유명했던 리처드 보베라는 그 애널리스트인데요. 일단 시티그룹을 주가를 향후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계속 지속할 것이라고 일단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받았던 경기 부양 금액 자체를 빨리 좀 많이 상환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많이 회복되면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뻗쳐 있는 금융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시티그룹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많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아마 시티그룹에 대한 장기적인 그 성장 전망세가 굉장히 좀 클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오히려 다른 금융주들도 같이 한번 더 반사 이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뭐 시티그룹부터 시작해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 JP모건 같은 금융주들도 같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가장 또 많은 지점이라든지 가장 많은 영업망이 나타내고 있는 보험주 중에 하나인데 AIG인데요. 물론 약간 좀 파산하고 지금 최근에 뭐 아시아 쪽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런 네. AIG 쪽 관련됐던 그 금융주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래저래 전 금융주들이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강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장이 좀 이끌어졌는데요. 일단 뭐 전일부터 그리고 전전일부터 그래가지고 계속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네. 좀 그 매물이 좀 나타나면서 좀 약간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일단 추세적인 상승도 금융주들이 좀 일단 많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리스에 대한 재정 위기가 좀 많이 완화된다는 그런 발언 때문에 한 번 더 금융주가 강세를 나타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뭐 이런 추세 흐름은 당분간 좀 만약에 특별한 그 이슈가 없지 않은 이상은 좀 이렇게 최근 들어 좀 이렇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돼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기술주도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또 다우보다 더 많이 오른 것을 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업종 분위기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은행주가 강세를 보여서 뉴욕 증시가 플러스 마감을 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지표도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1월 도매 재고였는데 예상 플러스를 했는데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이 도매 재고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해석이 나름인데요. 네. 일단 이게 최근 같은 경기 흐름에서는 일단 그 전망을 하는 분석하시는 전문가들도 좀 많이 예상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1월 도매 재고가 예상은 한 0.2%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오히려 0.2% 정도 감소하면서 일단 도매 재고가 좀 호재로 작용했던 모습인데요. 일단은 그게 산업 판매 부분에서 일단 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이제 최초로 좀 굉장히 많이 좀 증가하면서 산업 판매 부분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향후 수요 증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아마 시장에 대한 그런 분석이었는데요. 일단 도매 재고를 많이 쌓아놨던 게 일단 판매를 통해 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면서 아무래도 향후에 대해서 다시 또 도매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 때문에 아마 수요 회복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컸었는데요. 이 부분이 최근 들어가지고 뭐 제조업 경기 지표라든지 그런 다른 서비스업 경기 지표라든지 그런 경제 지표라든지 경기 지표가 이렇게 호전되는 모습 보이는 상태에서 도매 재고가 이렇게 하락 감소하는 모습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많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네. 반면에 경제 지표가 뭐 제조업 경기 지수가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도매 재고가 막 감소를 했으면 이게 시장에 좀 약간 악재로 작용할 뻔했는데 이런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도매 재고 감소했던 게 시장에서 일단은 호재로 좀 많이 작용했고요. 일단 향후에도 수요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 도매 인벤토리 그 증가율 자체들 미국 기업들도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안전 마진으로 도매를 재고 자체를 많이 유지할 것이라고 일단 기업들 CEO들은 많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도매 재고 자체도 좀 많이 다시 또 증가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증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파급 효과도 좀 많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많이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이제 분석을 내놓기로는 기업들이 올해 이제 재고 증가도 이제 났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안 좋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견했던 분이시죠. 루비니 교수가 미국의 WDB 다시금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네. 일단 대표적인 시장 약세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크 파버 교수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루비니 교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했던 게 일단은 미국이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L자형 성장을 계속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례적으로 좀 한 발 물러났습니다. U자형 성장으로 일단 말을 물러났는데요. 일단 더블딥에 대한 경고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와 그다음에 유럽의 이제 부채 위기가 일단 아무래도
이런 위기 때문에 더블 딥이 계속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것도 봤다시피 좀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루비니 교수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 지표가 예전 정도로 지금 이제 회복하는 수준이지 그 회복 속도를 많이 증가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에 대한 부채 위기를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게 이런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유럽이 이제 재정 위기가 한번 빠졌기 때문에 일단 실제로 이게 회복을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경제 성장이 더블 딥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 논리 자체는 일단 미국에 대한 그 유럽에 대한 수출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위기에 빠져있던 유럽 자체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돼가지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지금 이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향후에 아직도 미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락세로 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루비니 교수가 더블 딥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루비니 교수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좀 부진한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부진한 미국의 경제 지표 또 유럽의 재정 부채 등을 이유로 들어서 미국의 더블 딥을 다시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만 정작 유럽 자체적으로는 그래도 그리스 중심으로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스 총리가 드디어 미국의 또 정상과 만나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CDS 규제에도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유럽 EU의 이제 집행위원장이요. 이제 그리스 위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일단 그 원문을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좀 예. 이렇게 언어 능력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프로디 EU 집행위원이 말했던 게요.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 금융위기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예. 완전이란 말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만큼 또 강력하게 시사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정 위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전에 그 집행위원을 지냈던 분이 완전히 끝났다는 바람이 오히려 투자 심리에는 많이 좀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나 예. 그렇게 좀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리스가 그동안에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 자체를 지금 아낌없이 많이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는 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가 또 최근에 국채를 발행하면서 좀 안전하게 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공적으로. 그런 부분도 유럽이 좀 똘똘 뭉치었던 하나 부분이라고 좀 많이 발언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좀 나타낼 수 있는 그 픽스라고 하죠. 그 여러 가지 국가 중에는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아일랜드 같은 다른 나라 국가들도 이런 여파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유럽 자체가 그대로 이제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발언이 굉장히 좀 커지면서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도 그리스와 비슷하게 유럽에 발빠르게 아마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아마도 그 그리스 금융위기 완전히 끝났다고 많이 발언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될 만큼 이런 발언 하나에 이렇게 많이 투자 심리가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에 좀 약간 이례적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또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이를 좀 이렇게 많이 지켜보면서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좀 그래도 저명한 인사가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하니까 타이밍적으로도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유럽도 플러스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혼조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이에요. 네, 일단 유럽도 마찬가지로 어제 그 그리스에 대한 그 재정 위기 안전화 발언 때문에 일단 은행주들부터 시작해서 금융주들이 강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네. 바클레이즈 은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은행들이 좀 많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런 위기 해소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를 좀 나타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 주요 증시들이 한 0.6에서 0.8% 정도 이제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좀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또 오펙에서 향후 석유에 대한 수요 전망 때문에 에너지주들도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유럽 증시도 다시 한번 상승세로 마감하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 오펙에서 올해 석유 수요가 빠르게 늘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또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을 테고 그렇죠? 유럽 네.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을 테 그럼 유가는 많이 올랐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오펙이 원래 이렇게 석유 전망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기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이례적으로
마지막으로 일단 석유에 대한 향후에 대한 그 수요 전망을 발표하면서 향후에 그 석유에 대한 수요 전망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가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유가가 좀 강세를 나타내다가 이제 향후에 어제 또 그 주간 원유 재고 보고가 발표됐습니다. 그런 그 주간 그 원유 재고 보고가 발표되면서 이런 좀 장밋빛 희망 자체를 좀 많이 끈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주간 원유 재고부터 일단 먼저 가보시면요. 일단 한 140만 배럴 정도 그 시장에서 좀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보고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가 이런 그 수요 전망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호재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빠졌는데요. 그래도 좀 향후에는 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일단 0.7% 정도 상승하면서 WTI가 한 82.09달러, 80달러 선을 이제 굳건히 좀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이례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한 0.2% 하락하면서 온스당 1,122불 정도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 약세를 나타내면서 유동한 1.3657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일단 주간 원유 재고 보고를 보시면서 그래프 준비했던 거 보시면서 주간 원유 재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추이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주간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꾸준하게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좀 시장이 좀 많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좀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최근 들어 좀 많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그 연유 때문에라도 오펙에서 향후에 좀 수요 증가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발언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간밤에 미국 쪽에 2월 예산 적자가 나왔는데 말이죠. 2,2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밤엔 또 미국의 1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 포함해서 또 다른 일정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고용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1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는데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망치가 일단 전 주에 비해서 약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월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자가 계속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망치에 비해서 이전치에 비해서 전망치가 한 410억 달러 정도로 적자가 약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대중국 쪽 수출 쪽이 좀 약간 그 무역 수지에 좀 많이 안 좋게 나타나면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일단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무역 수지하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두 개 다 내일 중요한 그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추이가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역전되는 그런 모습 보이면 또 주가가 한 번 더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한번 잠시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동양증권증권 장영철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에 열린 유럽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 모두 그럭저럭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정말 그럭저럭이란 표현을 써야겠는데요. 1660선을 지지하면서 1.4포인트 올랐었죠. 오늘 어떻게 또 흘러갈지요. 자세한 전망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의 박재민 대리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쿼드러플 미팅데이 그리고 금통위 그리고 중국의 여러 가지 발표가 엮여 있는 날인데 역시나 변수는 이와 맞닥뜨려져 있을 것 같아요. 변수를 좀 자세하게 챙겨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일 올해 들어 이제 처음 만난 쿼드러플 위칭데이, 즉 선물옵션 등심 만기일인데요. 최근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지난 2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꾸준한 매수세를 이제 현선물 쪽에서 부여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은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 베이시스도 꾸준히 콘텐코 상황이 발생되면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순차익 잔고가 아마 사상 최저 수준은 지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청산 물량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베이시스 개선 여부에 따라서 최고 3천억 원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세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최근 저항대 돌파한 코스피 1700선에 다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은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을 이제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기보다 금일 하루만 본다는 것 좀 유념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금일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매 판매액도 춘절 이후 얼마나 이뤄졌나 수치상으로 나올 텐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전년 동기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6개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중국 경제 인플레이션이 재차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지금 개최되고 있는 전인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혹은 중국의 위안화 조성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전인대에서 원자바 총리가 CPI 상승률을 올 3.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말했었는데요. 이런 목표도 달성하기 힘들게 될 것인지 금일 중국 발표되는 지표들 동향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과 출구 전략, 위안화 조성, 복합적인 전망 예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금일 커드라표 유칭되기도 하지만 국내 시장 금통위 회의가 있죠.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13개월 만에 하락하면서 국내 경기 사정도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틀 전 지난 8일 기획재정부 윤중현 장관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내도 중국처럼 부동산 거품이 있는 상황과 인플레가 우려는 되지만 아직 저금리 기조를 깨지는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상황이고, 가까운 장래에도 미국처럼 동조화시켜서 출구 전략을 직접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겠다 발언한 것이 금일 금통에서 이제 크게 달라질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과 같은 투트랙 정책을 환영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대안 정책이 재정 정책으로 나올 것으로 조만간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 금통위 결과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통위 변수 그리고 중국 변수 어떤 얘기가 어떤 지표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고, 일단 쿼드러플 미칭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해 주셨는데 말이죠. 그렇다면은 추세적인 상승 복귀는 아니랄지라도 단기적으로 1,700 근처까지는 올라가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좀 주식 비중을 확대하면서 좀 공격적인 전략을 세워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사실상 지금 지수가 단기적으로 다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시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금일은 말씀드렸지만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열어주는 날이기보다는 변동성을 열어주는 날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제 주식 비중을 확대할지 안 할지 이제 결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가 금주 악재가 수그러들면서 분명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대비 이제 거래 대금이 소폭 증가는 하였지만 아직 증시를 하기 이틀만에 매수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사실 3월 들어서 대악재는 수그러들면서 외국인이 2일부터 현물 시장에서 계속 순매수를 진행 중인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발 악재가 조금씩 사그라들었고 중국 전인대의 내수 부양 정책 시사 등 이런 것들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단기 트레이딩과 중기 포트폴리오 제조 등의 관점을 다시 체크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많이 빠진 대형주는 이제 횡보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200일선과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들도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스탠스는 항상 대형주에서 중기 포트폴리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하면서 실탄 항상 일정 부분 준비해 두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식 비중 확대에서도 확대보다는 이제 단기 매매에서 중소형주, 스몰캡, 투신이나 연금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 이런 쪽에서 이제 단기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것이 일단은 더 좋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금일 경제지표 결과에 주목하면서 위안화 절상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는데요. 즉 중국 쪽의 내수 시장 구매량 확대 수혜가 예상되는 철강이나 화학 등 국내 수출 원자재 관련 기업과 자동차, 음식료, 게임주 등 관심 깊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위안화 절상은 국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수출 증대 효과가 이뤄질 것인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커졌기 때문에 자동차 및 음식료, 게임주들 역시 수혜 종목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의할 점은 위안화 절상이 꼭 국내 기업에게 호재거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너무 빠른 위안화 절상은 달러의 상대적 약세와 함께 원화 강세를 이끌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국내 경기 특히 수출 사이클에 작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점도 분명히 체크해 보면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될 시점입니다. 네, 대형 IT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항상 관심 늦추지 말 것, 그리고 또 IT 부품주 포함해서 수급이 좀 받쳐주는 중소형주에 대한 언급도 계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언급해 주신 위안화 절상 수혜주 중에 하나만 좀 보죠. 예, 오늘 이제 아시다시피 많이 아시는 이제 인터넷주 NHN에 가졌는데 NHN은 뭐 게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중국 관련 수혜주로 볼 수도 있고요. 지금 포털 서비스 및 검색에 강한 우리나라 거의 대한민국의 최고 인터넷 기업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무선 인터넷 통신망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광고 쪽으로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인데요. 게임 산업도 역시 기존 구조에서 탈피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에 도입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뭐 검색 광고 시장의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고 본격화된 모바일 광고 시장과 게임 시장, 중국 쪽 관련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계속 사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로 보유 전략 깨앗아도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 2월 11일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반면에는 투신의 차익 실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수가 행보하면서 기관 펀드 자금의 재포트폴리오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기관에 재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이제 동사의 주가 분명히 20만 원대를 쉽게 넘을 수 있는 탄력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제 5천 원 하락하면서 단기적인 이제 기술적 조정을 받았는데요. 60일 이평선 18만 5천 원. 18만 5천 원 이하까지 저항 매물이 많아서 쉽게 하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분에 대한 차익물이 20일 이평선 17만 8천 원 정도까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20일 이평선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5일선, 10일선 따라가면서 같이 차트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요 금방 매수하셔도 좀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정고점이 21만 원 선, 요 21만 원 선으로 이제 잡으시고 조금 오래 보유하실 분들은 올해 모바일 광고 부문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는 그리고 신게임도 2010년에 2개가 나올 예정인데요. 하반기쯤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실적이 나올 만한 기대가 될 만한 그런까지 이제 분할 매수하셔서 보유하시는 전략은 좋아 보입니다. 네, 신한금융 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은행 현재 대주주인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 매각 작업을 다시금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론스타의 이 같은 재매각 작업 선언인 의리금융 등을 포함한 M&A를 포함한 이 금융권의 새 판짜기에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그룹이 4대 신성장 동력 분야를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태양 전지, 차세대 조명, 또 토털 공조, 차세대 전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 환경 개선 대책을 손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민관 합동 실사단도 꾸릴 계획인데요. 2010년도 기업 환경 개선 추진 계획 미리 들어보죠.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이어서 한국형 원전의 터키 진출 또한 청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어제 한국전력공사가 터키 국영발전사와 원전 사업 협력 공동선언문이라는 것에 사인을 했는데요. 양해각서를 맺긴 했지만 실제 수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확대 해석은 금물이라는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다시금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가장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008년에 HSBC하고 협상을 좀 시도를 했었는데 잘 안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레이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이 사내 방송을 통해서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소식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클레인 은행장은 어제 이사회 결과를 전체 은행 직원들에게 설명하면서 국내외에서 자격을 갖춘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론스타가 지분 매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자문사를 통해서 앞으로 수개월간에 걸쳐서 모든 잠재적
대표적인 후보들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클레인 행장의 이 같은 발표는 론스타 측이 이미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 착수를 해서 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접촉에 나섰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론스타 측은 현재 매각 자문사를 선정을 하고 이 우선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인수 참여 의향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환은행은 지난 2003년 12억 달러의 론스타에 인수가 됐었는데요. 네. 이 지분 매각을 위해서 벌였던 론스타와 HSBC와의 협상이 지난 2008년에 결렬이 된 이후에 2년여 만에 지금 재매각 추진이 외환은행 이사회에 공식 통보가 됐습니다. 이번 매각 작업이 성공하면 외환은행은 7년 만에 새 주인을 맡게 됩니다. 네. 자, 외환은행이 새 주인을 찾는 문제를 일단 차치하고 말이죠. 왜 2년 동안 잠잠했던 론스타가 갑자기 다시금 외환은행을 매각하겠다고 나선 것인지 뭐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예, 사실 그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이미 작년 10월에 늦어도 1년 이내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도 론스타 측이 향후 6개월 내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해서 사실상 그 당시부터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을 시사했고요. 이 외환은행의 레리 클레인 은행장이 어제 그 향후 몇 개월간에 걸쳐서 모든 잠재적 후보와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매각 절차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계 전문가들은 이 외환은행과 국내 시중은행 간의 합병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3호 투자펀드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론스타 측이 투자 성과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매각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을 포함한 이 은행 간 합병과 매각 추진에 대해서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상황인 만큼 그렇죠. 론스타가 이를 감안해서 이 매각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누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것인가, 누가 네. 손을 들 것인가 하는 것인데 네. 이 론스타는 일단 국내 자본보다는 해외 자본을 협상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이 외환은행을 외국 자본에 직접 매각하거나 또는 이 외국계 펀드들이 자본 참여를 한 특수 목적 회사에 넘기거나 또는 외국계 자본과 국내 자본의 조인트 벤처에 매각하는 등 크게 세 가지 안으로 매각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사실 사는지주나 KB지주 또 하는지주 등이 모두 외환은행에는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한데 네. 이 국내 은행들의 외환은행 인수 시나리오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금융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2006년 국민은행과 그리고 2007년, 2008년쯤에는 또 HSBC 은행과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결국 M&A에 실패했었던 론스타입니다. 외환은행 매각 이전 3기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새 주인은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LG그룹이 올해 4개 신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뭐 태양전지 비롯해서 4개 분야가 포함이 될 텐데 원천 기술 확보하는데 3조 이상의 돈을 지금 투입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LG가 어제 그 대전의 LG화학기술연구원에서 이 구본무 회장과 남용 LG전자 부회장 등 최고 경영진들 그리고 계열사 CEO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연구개발 성과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LG는 태양전지와 차세대 조명, 차세대 전지 그리고 총합공조 등 이 4개의 차세대 신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LG는 이들 사업 육성을 위해서 계열사별로 역할을 각자 분담을 하고 작년보다 23%가 늘어난 총 3조 7천억 원 사상 최대 규모의 R&D 투자를 단행을 해서 이 차세대 성장 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그 구본무 회장은 계열사의 R&D 담당 임원들에게 향후 5년 또 10년 뒤까지도 내다보는 긴 호흡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달라고 당부하면서 LG만의 차별화된 원천기술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그 기술 혁신에 각 회사가 몰입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LG는 또 이 자리에서 그 4개 신사업에 대한 R&D 현황도 살폈는데요. LG전자와 화학 등 11개 계열사의 CTO와 연구소장 등 기술 관련 임원들로 구성된 LG 기술협의회를 가동해서 그룹 내 R&D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올해 LG만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겠다, 여기에 올인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인데 아까 이제 신사업 육성을 위해서 각 계열사별로 역할이 이제 분담될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사업별로 좀 세부적인 육성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우선 태양전지의 경우는 LG화학이 폴리실리콘 등 핵심 소재 개발을 주도하게 되고 LG전자는 세일 효율과 생산 수율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이 밖에 방막형 방식의 태양전지 개발에도 주력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LG전자는 이미 올해 초에 52만 장 규모의 120메가와트급 태양전지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한 개 라인을 추가로 가동해서 총 240메가와트의 태양전지 생산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차세대 조명 부문에서는 LED 조명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그 LED 칩 등 핵심 부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인데요. 이 새로운 조명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OLED 조명의 상용화에 대응한 이 소재 개발에도 힘을 싣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LED 부품은 LG 이노텍이, 또 조명 시스템은 LG전자, 또 OLED 조명용 소재 개발은 LG화학이 각각 추진하게 됩니다. 이 총합 공조는 LG전자 주도하에 이루어지는데요. LG전자는 에어컨과 홈네트워크 그리고 빌딩 관리 솔루션을 연결해서 오는 2012년에 글로벌 톱 이 총합 공조 업체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밖에 차세대 전지 분야에서는 LG화학이 이 소형 전지와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요. 차세대 4세, 차세대 이제 그 4개 부문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계열사별로 역할 분담이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었는데 LG화학과 LG전자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3개 부문에 다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 어떤 계열사보다 또한 바쁜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군요. 어제 윤중현 기획부 장관 주재로 해서 위기관리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이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 개선, 현재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책이 나왔겠네요. 네, 우선 지금 임대율이 낮은 장기 임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용지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이 물류 비용을 낮추는 등의 방안이 지금 추진이 될 예정인데요. 우선 그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장기 임대 산업단지라는 것이 지금 분양 용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급 가격은 낮지만 이 임대 용지라는 점 때문에 담보대출에 활용을 할 수가 없고 또 무리하게 장기 계약을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입주를 꺼려왔습니다. 그 때문에 2008년까지만 해도 44%였던 임대율이 작년에는 12%까지 크게 떨어져서 사실상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고요. 또 개별 입지에 대해서도 이 환경 입지 규제나 산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들 때문에 입지 확보에 기업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서 그 규제 개선과 함께 산업용지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입지 관련 개선안은 오늘 9월까지 세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이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현재 48%에 머물러 있는 제3자 물류 활용 비율도 선진국 수준인 60에서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우리나라의 기업 물류비가 지금 9.7%로 4.8% 정도에 그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배가 넘습니다. 국토부는 제3자 물류 시설을 활용하면 이 물류비를 최대 14%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5월까지 이를 위한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 밖에 건설 관련 부담금을 줄이고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한편 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업의 물류 비용을 낮춰주겠다, 또 산업 용재 공급 방식을 다양화시켜주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부가 이 기업 환경 개선 대책이라는 걸 이미 4차례나 전에도 내놓았었습니다. 결과는 썩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죠. 때문에 이번엔 뭔가 좀 아심참 카드가 있었으면 싶은데요. 실효성을 위한 고민도 정부가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나왔던 기업 환경 개선 대책이 기업 현장에서는 그다지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이번에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제 회의를 주재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환경 개선 대책을 현장과 또 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우선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또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상시 실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는 민관 합동의 기업 현장 실사단을 설치해서
이 기업들의 피부에 와닿는 기업 환경 개선 대책을 이른바 탑다운 접근 방식으로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이 개선 과제 발굴부터 이 개선 방안의 검토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를 하고 특히 해당 부처들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추진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이와 함께 실제로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현장 수요자들이 이같이 정부가 내놓은 기업 환경 개선 대책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날이 이번에는 좀 왔으면 싶네요. 자, 그리고 한국형 원전 해외 진출에 잇따라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라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이제 터키로부터도 수주를 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 한국전력공사가 터키의 한 국영 발전회사와 함께 공동 선언문에 사인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일단 수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가 47조 원 아랍에미레이트와 대규모 원전 수주 계획을 발표하는 쾌거를 이뤘는데 네. 어제는 한국전력공사와 이 터키의 국영발전회사가 한전 터키 국영발전회사 간 이 원전 사업 협력 공동 선언문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터키의 레젠 타입 에르도안 총리가 어제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한 터키 비즈니스 포럼 폐막식 연설을 통해서 이 양사 간의 이 공동 선언문 체결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번 공동 선언은 한국형 원전을 활용해서 터키 북부의 시놉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공동 연구조사에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과 터키의 국영발전사는 양측 실무진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원전 모델과 또 부지, 또 공사 기간 등 이 원전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럼에 참석했던 지식경제부 김영학 제2차관도 터키 총리와 에너지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면서 양국 정부 간에도 긴밀한 협력을 이뤄나가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터키 정부는 지금 대용량 전력 설비 확보를 위해서 이 북부 지역인 시놉 지역에 이 100만 킬로와트급 원전 2기를 짓고 이 지중해인 아쿠유 지역에도 원전을 짓기로 하는 등 총 4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데요.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정부와 원전 관계자 등을 보내면서 원전을 견학하는 등 이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 별도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아쿠유 지역의 경우에는 작년 9월에 러시아 국영 원자력 회사인 로스아톰사나 원자력 수출공사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네. 11월에는 건설 비용과 추후 수리 조건 등에 대한 양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입찰을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한 터키가 원전 협력에 대해서 공동 선언에 대해서 사인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지만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서 보듯이 좀 잘 나가다가도 낙점이 취소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주 가능성이 지금 좀 농후한 상황인가요? 아직 수주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터키의 경우는 원전 수출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동 연구에 협력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후 수주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성명 체결 사실을 밝혔던 지식경제부에서도 이번 협력은 타당성 조사 이전 단계로 어디까지나 이 법적인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사전 기반 조사를 해보자는 스터디 차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나친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번 공동선언문 체결은 이 한국형 원전의 터키 진출에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를 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합의가 곧바로 원전 수출 성사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터키가 한국과의 원전 사업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긴 만큼 이 터키에 대한 원전 수출에서 한국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터키가 별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외에 이 원전 사업 파트너로 공인한 나라는 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 앞으로 터키뿐만 아니라 이 해외 각국으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 쪽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옷을 입기 위해서는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중요하겠죠. 스터디 차원이긴 하지만 어제 있었던 원전 협력 공동 선언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신경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루비니 교수가 미국의 더블딥 우려를 다시금 꺼냈지만 뉴욕은 전일에 이어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여 상승세로 끝냈습니다. 한편 전 EU의 집행위원장이 그리스 위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발언을 내놓자 유럽 증시도 뉴욕처럼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슈 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